어제 택배 노동자 고 김원정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인터뷰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오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분류 작업을 하던 20대 청년 사망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물류 노동자의 안전 문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중반에 접어든 21대 첫 국정감사. 잠시 후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짚어보죠. 10월 16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오늘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좀 밝혔네요. 네, 김 전 회장이 A4 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이 술접대를 하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야당 유력 정치인 측과 금융권의 수억대 로비를 벌였다. 이것도 검사 면담에서 털어놨는데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아서 좀 의아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잠깐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로비를 계획한 게 지난해 6월 말이었다고 해요. 금융감독원이 라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잡고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김 전 회장이 검사 출신의 A 변호사에게 수표로 1억 원을 줬다고 했고요. 3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과 1,000만 원짜리 와인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요? 그렇습니다. 변호사에게 줬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해 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이 금품을 준 A 변호사의 소개로 검사 3명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에서 만났는데 A 변호사는 앞으로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이렇게 김 전 회장에게 이 검사를 소개를 했대요. 검사들을. 그래서 김 전 회장이 1,000만 원어치 술접대를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 A 변호사의 예견대로 3명의 검사 가운데 1명이 라임 수사팀에 나중에 봤더니 들어갔어요. 이게 김 전 회장의 주장이고요. 어쨌든 김 전 회장이 수원역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쫓겼잖아요. 그러다가 4월에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붙잡혔는데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데 이 A 변호사가 찾아와서 조사를 받을 때 나와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는 꺼내지 말아달라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수사팀과 의논한 다음에 도울 방법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A 변호사가 5월 초에 김 전 회장을 또 면회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서울 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그게 언제 얘기예요? 이게 5월 초의 얘기입니다. 올해 5월 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 붙잡혀서 이 유치장에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5월에 A 변호사가 면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A 변호사 말은 이번 사건에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다. 청와대 행정관은 부족하고 강기정 수석 정도는 꼭 잡아야 회장님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주고 내가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게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보니까 내용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슨 이렇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 같은 거는 아직은 제시를 안 하고 재판에서 그럼 제시할 예정인가요? 이거는 김 회장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진술을 자기가 이제 그 자필로 글을 쓴 건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또 내용도 있어요. 기동민 그 의원이 양복 250만 원 정도 하는 양복 비용이 들었는데 250만 원이라 하면 검찰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참고인을 불러서 말 맞출 시간에 따로 줬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 자체도 검찰이 짜맞추기 식으로 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야당에 대한 그런 로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잃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만들 건지 뭐 특검을 만들 건지 모르겠지만은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검증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근데 어쨌든 이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물, 녹취라든지 뭐 이런 게 등장을 한다면 네. 사실 힘을 받을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한데.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네. 그 로비를 받았다는 검사들 3명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검사 한 명이 수사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들어간 게 맞는지 이거는 뭐 특검이라는 데 갈 필요 없이 법무부 감찰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들어가 있는 검사들 중에서 집어갖고 만났다는데 안 만났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CCTV라도 있으면 몰라도. 근데 뭐 우선은 법무부 감찰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당 야당 뭐 지금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그럼 로비를 했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네. 특검을 통해서 그러면 하는 방법도 사실 이쯤 되면은 나올 만도 한데 국감에서는 뭐 얘기가 없었나요, 관련돼서? 일단 이 김봉현 전 회장의 이 문건, 뭐 자필 자술서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야 간의 반응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여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검찰총장을 겨냥한 내용으로도 해석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 이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 사건 조작에 현직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용민 의원은 향후에 이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네. 제보와 증언들도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5천만 원, 이 이강세 전 대표한테 5천만 원 받은 것으로 네네. 그렇게 지목된 강기정 전 정무수석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이 기사를 링크를 한 다음에 소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강기정 잡아주면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억울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적어낸 거죠. 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따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야당의 인물이 이 지목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낼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여권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공기관 중에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경위를 살펴보라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이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이 한국마사이, 한국전력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거든요. 특히 한국전력 같은 데는 이제 남부발전이라는 자회사가 그렇죠. 있는데 그 태국 투자에 관여가 돼 있다 이런 근데 얘기들도 그 있었죠. 회사가 거의 태국에 있는 회사가 거의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럼 돈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곧 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부 부처가 1차 파악을 하게 될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참 그런 곳에서 투자를 했는데 들어간 곳들은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곳들이래 갖고 이건 거의 뭐 진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게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대부업체 무슨 리츠 뭐 이런 데래 갖고요. 돈을 빼돌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옵티머스 관련자들 첫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첫 재판부터 좀 느낌이 뭔가 자중질환, 폭로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뭐 이른바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게 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첫 공판에 나왔던 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정관계와 금융감독원 로비 의혹은 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는데 김 대표가 로비를 주도하고 펀드 운영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방어권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뭐 문건, 자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나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된다.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검찰도 오늘 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 기록이 언론에 공개돼서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진행 중인 수사에도 영향이 심각하다. 어떤 피고인과 변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에 증거 기록을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재판부에서 엄중하게 경고해 주길 요청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증거를 내놓고 내가 여기에 주범이 아니다. 나는 정강의 로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 재판부 뭐라고 했느냐. 정관계 로비 의혹 언론 보도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공수 사실상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재판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퇴직금 요새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퇴직금 같은 거 뭐 이런 거 넣어놓을 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와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음. 그 소액주주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판부에 나와서 자기네들 살겠다고 이런 말 하는 거 네. 보니까 정말 음. 화가 팍 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로 구속 기소됐죠. 윤석호 이사, 이 부인인 이모 씨 변호사이고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네. 네, 차명으로 주식 10만 주를 소유했다는 것도 알려졌고 지금 뭐 셉틸리온이라고 하는 뭐 기본적으로 옵티머스에 돈이 들어간 회사의 네. 최대 지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리고 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한테 5억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옵티머스 이 사기 행각의 중심에 서 있는 네. 걸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말씀하신 그 셉틸리온의 대주주이기도 하고 또 이 해덕 파워웨이의 사회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5억을 줬다라고 하는 그 김재현 대표와도 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청와대 재직 시절에 이 본인 명의의 옵티머스 지분 9.8%를 차명 전환했다 이런 의혹도 네네.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이전 행정관이 23일에 이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이 정무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이게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제 법상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이 또 처벌을 뭐 무릅쓰고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이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는지 이것도 네네. 좀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리로 사람들이 음. 생각할 수 있고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청와대 쪽에서도 좀 클리어하게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청와대 행정관 되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헤더 파워웨이 거기에 사회이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원래는 되게 괜찮은 회사였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뭐 무자본 M&A 한다는 둥 뭐 이러고서는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서 살인 사건까지 연루가 되었던 걸로 압니다. 네, 자본금이 약간 좀 그 어둠의 세계에 돈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글쎄요, 뭐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석연치가 그런 않죠.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행정관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 네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사실은 좀 빨리 밝혀내야지 청와대 쪽에서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영 행안부 장관이 5억을 투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지난 2월에 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모두 5억 원을 투자를 한 건데 이 진 장관과 가족들이 가입한 상품 6개월 만기의 목표 수익률 2.8% 내외였습니다. 네네. 투자 대상은 국내 발행 채권과 기업의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으로 전해졌고 이게 옵티머스 펀드. 속은 것 같은 느낌 확 드는데 벌써. 예, 결국 뭐 이게 속게 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진영 장관이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라면 공공기관과 어떻게 보면 행안부 장관 딱 뭔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영향을 미쳐서 뭔가 이 펀드에 실력 행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했었는데 손해 봤다고요? 네, 손해를 봤고요. 진 장관의 행안부 대변시동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예전부터 거래하던 NH투자증권 지점을 통해서 예금이자보다 좋다라는 권유를 받고 투자했다. 환매 중단 후 큰 손실을 봤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이 주식과 펀드 비슷한 거 아니야? 거의 공직자가 투자해도 돼?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펀드는 간접 투자여서요. 주식과 달리 큰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피해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내가 목돈이 있어서 잠깐 맡겨두려고 그러니까 지금 적금보다 좀 이율이 높은데 잠깐 맡겨야지 하면서 그렇게 맡긴 게 진영 장관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뭐 이게 옵티머스 펀드가 이런 건지도 몰랐고 NH투자증권의 권유로 맡긴 거다. 안전하고 또 적금보다 조금 더 이자를 주니까 뭐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A 의원도 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A 의원은 뭐 다행히 돈을 떼이진 않고 1억 원 투자했다가 환매해서 투자금과 수익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모님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영 장관님 5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하시니까 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이 이 옵티머스 관련한 일에 또 얽혀 있어요? 네, 뭐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런 네. 혐의를 받고 검찰이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검찰 수사팀이 9명에서 18명으로 이제 그 검사가 2배 정도 증원이 되면서 확대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소환한 인물입니다. 이 직속 이 청년위원장 지내기도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충북지사 후보로도 나섰던 인물 신모 씨예요. 네네.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인물이기는 한데
아직 실명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야당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청년위원장 지냈던 인물이 활동을 했으면 이거는 뭐 권력형 박근혜 게이트냐,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 게이트라고 계속 하니까. 여당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여권 인사들이 관련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좀 역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약간 특검을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자꾸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예상했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그 판결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2년이나 발목을 조이고 있던 족쇄가 완전히 풀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도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고요. 이제 주목되는 건 바로 대선 출마 여부인데요. 여기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 이 지사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을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거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정해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정해진 답처럼 발언을 한 거고요. 경기도 쪽에 취재를 해보면 앞으로 이제 그동안 도정에 네. 집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송사 때문에 더 집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또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행보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타임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열릴 때마다 짚어봐야 할 분야 중에 언론사들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과연 언론사들은 미디어 분야 국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들 얘기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어요. 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고 기자들끼리는 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안 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도를 하고 있는지. 네, 제가 일하는 언론사에서 이제 미디어 비평을 주로 하면서 네. 제가 과방위,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쪽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7년 동안 봤는데요. 오. 근데 보다 보니까 패턴이 보도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좀 똑같아서 관련된 정리를 했었는데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이익 요구형, 자사 홍보형, 공격형, 침묵형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익 요구형, 자사 홍보, 공격, 침묵. 침묵은 왠지 감이 오고요. 네. 공격도 왠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먼저 이익 요구형은 어떤 건가요? 네, 이런 식입니다. SBS 8뉴스, 그러니까 SBS 메인 뉴스에서 네. 지난 8일에 방통위 국정감사를 한 당일에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정말 질문이 수백 개가 막 쏟아지는 날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많은 과방위 국감 현안 중에서 SBS가 주목했던 건 지상파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래서 SBS에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라고 밝히면서 아하. 지상파가 어려우니까 중간 광고 같은 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의원들의 멘트만 좀 지적을 한 거고 반면에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네네. 그런 멘트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읍소형 같기도 하네요, 이거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익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시청자에게 호소하고 네, 또 국회에도 그러니까. 호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아하. 자, 그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 메인 뉴스 중간에 광고한다. 뭐 이 얘기가 지금 SBS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찬반 양론은 굉장히 강하죠. 저는 사실 미국에 있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광고들. 네. 진짜 짜증났거든요. 사실은 25분마다 나오는데 그때 다 나오는지. 근데 또 이게 또 굉장히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상파가 정식 중간 광고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중간 광고를 도입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회차에 중간에 광고를 못 넣으니까 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2개 회차로 20분짜리로 나눈 다음에 안에 광고를 넣고 있는 일종의 꼼수 중간 광고라는 네네. 비판을 받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물론 진짜 중간 광고와는 다르게 중간에 연령 고지나 오프닝이 다시 나오는 차이가 있긴 한데 워낙 비슷한 효과를 내고 실제로 이 광고를 방송사들은 PCM이라고 부릅니다. PCM. 네, 프리미엄 CM이라고 이제 광고주들에게 파는 거죠. 아. 광고 단가가 가장 프리미엄이 되고 그러니까 오. 시청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좀 경영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문제는 이게 시청자들에게 네. 지상파가 지금 중간 광고 도입이 안 되고 있고 또 보는 장르에 따라서 그 신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방통위에서 중간 광고로 도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사나 보도 분야는 제외를 하는 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던 적이 아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하면 이제 뉴스에 지상파 광고가 이제 꼼수지만 들어오게 되고 사실 SBS가 한 다음에 안착되면 MBC, MBC 도 KBS가 하겠죠. 따라 하거든요. 네, 그쵸.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시청자들의 시청권이나 또 지상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항상 1, 2부 나누거든요. 맞습니다. 중간에 광고가 있고 그 그렇죠. 이유였군요. 맞습니다. 정식 중간 광고 도입이 안 되니까 네. 유사 중간 광고를 도입한 거고 근데 지상파는 그것마저도 지금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너무 길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속았네. 그런 프리미엄 타임. 하긴 그거 보고 있다가 다른 데 가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광고를 보는 광고 시청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거기 꼭 나와요. 그리고 곧 2부 계속됩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런 꼼수를 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홍보용은 어떤 건가요?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긴 했는데요. 네. 올해 저는 이런 유형을 처음 본 것 같은데 방송 관련된 국감은 어쨌고 행정부 그리고 공적인 언론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국감이잖아요. 네. 근데 MBN에서는 이 국감을 자사 홍보에 활용을 했는데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사별로 역대 심의 제재 내역을 집계를 해서 네. 결론은 TV조선이 가장 많았다 이런 지적을 한 자료를 냈는데 MBN은 이 자료를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MBN이 제재가 가장 적은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였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MBN이니까. MBN이 네 맞습니다. 종합뉴스에서 이제 리포터로 이걸 다룹니다. 앵커 멘트를 통해서 김주아 앵커가 네. MBN이 5년 동안 지상파 종편 7개 방송사 가운데 심의 법정 제재를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홍보를 하고 사실 한준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MBN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방송 전반의 심의를 좀 유의를 해라. 방송사들이 품격을 지켜라 이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자사 홍보에 이 국감을 활용하는 좀 창의적인 행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좀 귀엽네요. 그래도 그 정도는 그냥 막 여기서 이게 우리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네. 형식이 있었고요. 자, 근데 MBN이 아마 이런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지금 뭐 재승인 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게 사실 MBN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저도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자신들을 어필하는 차원의 보도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N이 종편을 설립을 할 때 매일경제 임직원들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받아서 이제 부족했던 주주들 몫을 채웠다는 의혹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일에 MBN 임원들이 방통위 청문회에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통위를 취재해 보면 재승인을 취소하거나 혹은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법적 자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어이고. 다만 재승인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가 언론사라 보니까 정치적인 부담감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광고를 정지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거나 네네. 사실 광고 정지와 영업 정지는 언론사에겐 같은 표현이겠죠. 네네. 이제 그런 결론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꽤 타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아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익 요구형 혹은 읍소형 그리고 자사 홍보형까지 알아봤고요. 그다음 공격형은 어떤 건가요? 네, 경쟁 관계나 대립 관계에 있는 언론에 공격적인 보도를 음. 내보내는 유형이 있는데요. 사실 조선일보가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린 8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들을 종합해서 TBS, KBS 그리고 네이버를 비판하는 보도를 1면과 6면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1면에 야 공영방송 친여 패널 내보내 뉴스 공작이라는 제목의 쿼트 저널리즘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사를 해보니 이제 출연진, 주제 등을 전수조사를 해보니 TBS와 KBS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팩트체크 등에서 너무 정부에 유리하다, 야당에 불리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라고 네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일보는 미디어 비평을 하는 언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 언론을 향한 보도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이제 올해 10월 12일까지 딱 2년 동안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조선일보 종이신문 보도를 찾아봤는데 6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중앙일보가 36건,
동아일보가 23건이거든요. 아, 그래서 조선일보가 거의 많네요. 네, 중앙 동아보다 왜 같은 지면 양이 있지만 TBS를 2배 더 많이 보도를 더 하는지. 미운가 보죠, 뭐. 그렇죠. 내용도 대부분 그런 거죠. 이제 비판적인 보도, 이제 네. 편향적이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어서 이건 너무 좀 보도를 도구화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지금 조선일보가 이제 작년에 게재했던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이게 TBS를 비판하는 글인데 이 글 안에 TBS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서 법원에서 조선일보한테 정정보도 판결을 내린 게 지난주였거든요. 사실 조선일보와 TBS가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조선일보가 국정감사마저도 어쩌면 이제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KBS의 프로그램 중에 미디어 비평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선 또 조선일보를 주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신문과 방송의 대립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매체 성향에 따른 대립일 수 네. 있을 것 같고, 여담인데 사실 연합뉴스와 뉴시스라는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연합뉴스와 뉴시스도 이제 서로를 비판하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보낼 때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거기는 거를 무슨 보면 관계인데 그래요? 서로 뉴스 통신사로서의 뭔가 경쟁이랄까요, 그런 싸움이 있고, 한때는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서로 지면으로 맞붙은 적도 있는데, 경제지라서. 그렇죠. 경쟁 관계에 있는 지면 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정파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가 언론 보도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사실 언론 보도를 좀 도구화를 한다, 좀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주로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제 사주가 있는 쪽이 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사주가 보통 재벌형, 기업형 언론인 경우가 많잖아요. 왜죠? 네. 그래서 이 사주에 어쨌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상대 오너 언론이 리스크. 상대 언론이 주로 공적 언론인 경우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이제 기업 쪽을 공격을 하면 이제 한쪽이 정리를 하고, 실제로 어떤 언론사는 이렇게 싸우다가 그 임원들이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 네거티브 전략이 사용이 되는. 그건 또 몰랐던 부분이네요. 자 마지막 침묵형은 뭔가요? 네, 사실 요즘 저는 방송사들이 예전보다 노동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정작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문제는 다루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들을 안 해요. 그렇죠. 8일에 이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주방송 비정규직 PD가 최근에 부당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숨진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주에서 이 사태 해결을 방해를 하고 있다, 사주 측에서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질의가 국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이 보도를 한 경우는 당연히 한 건도 없었고요. 아하. 사실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대전 MBC 여성 비정규직 아나운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뽑고 남성만 정규직으로 뽑고 사내의 그런 성차별 문제를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지상파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해 거슬러 가면 2018년에는 EBS에서 박환성, 김광일이라는 두 비정규직 PD가 해외 취재 중에 숨진 일이 네, 벌어졌고, 맞아요. 이때 이낙연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까지 관심을 갖고 이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서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개선으로 나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망 사고에서 개선까지 총 6개월이 있었는데 이 6개월 동안 이 일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이었고, MBC가 리포트 하나로 이제 마지막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만 보도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이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었지만 정작 방송사들이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은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뭐 이 말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게 많고, 사실은 뭐 지상파도 마찬가지로 이 네. 작가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거든요 전부. 그리고 외주 제작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갑질 네. 뭐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수면상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뭐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도 정작 방송사나 이런 곳에서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1인 시위를 하기까지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보도를 안 하는. 사실 비정규직 보도의 특징이 보통은 이제 상대 언론사에 허물이 있으면 경쟁사가 공격을 하지만 비정규직 PD나 작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상파나 종편이 거의 똑같이 침묵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같은 문제가 구조적으로 같은 방송사들한테 있기 때문에 뭔가 업계에서 이렇게 침묵해버리면 그럼 이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디에다가 낼 수 있느냐,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직종에 있는 거는 굉장히 잘 파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감 마무리 될 때쯤에는 국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좀 전반적으로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나와주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네, 한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오늘의 김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한 화제의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핫 뉴스. 오늘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이 빅히트. 네. 네, 어제 이거 좀 많이 내리는데 처음에 네. 뭐 상한가를 찍기는 했었죠. 그랬죠. 그러다가 막 흘러내리는데 오늘 더 흘러내렸어요. 오늘 많이 하락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어제 개장과 동시에 그 가격 제한폭 35만 1천 원까지 네네. 치솟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4.44% 기록해서 25만 8천 원에 이제 어제 장을 마감했는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22.3%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만 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어요. 사실은 그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는 1, 2위 차지하면서 네. 엄청난 사실은 최고점을 그러니까요. 찍었거든요. 이게 솔로 가수 제외하고 5번째 기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지스, 비틀즈, 그다음에 심지어 2009년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에 네네. 거의 한 11년 만에 대단한 기록을 세웠는데 주식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틀 연속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22%면 거의 하한가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이게 예.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한 4가지 정도 분석이 네. 나오더라고요. 고평가 논란, 두 번째가 BTS에 대한 의존도, 세 번째가 엔터주의 한계, 그리고 네 번째가 과거의 경험인데 일단은 뭐 공모주 청약 열풍 때문에 공모가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혔다라는 평가가 처음부터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BTS에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출 비중 보니까 작년에 97.4%가 BTS로부터 나왔고 5월 상반기도 87.7%. 아이고. 그러니까 BTS 하나만 바라보고 그러네요. 좀 투자하기엔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엔터주의 어떤 위험 요소인데 계약 문제도 있고 그렇죠. 지금 군입대도 군입대가 앞두고 있고 있죠. 거기다가 또 평판에 따른 위험성 뭔가 삐끗할 때 또 연예인들의 평판이 뚝 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뭐 중국 같은 경우, 아하. 뭐 한한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마지막은 SK 바이오팜하고 카카오 게임즈 당시의 어떤 경험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그의 공모가도 좀 높게 책정이 된 게 SK 바이오팜 때문인데 맞아요. 사실은 이것도 거의 따상까지 갔다가 현재는 좀 떨어져서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보고서 이게 상장하면 확 치솟았다가 떨어질 내려오는구나. 것이다라는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확 그 한계치까지 올라갔을 때 다 그냥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주가 하락 주범이 외국인하고 이제 기타 법인들의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개미들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네. 기관하고 이런- 외국인이 그렇죠. 다 팔았군요. 확 많이 팔아버렸어요. 이제 기타 법인이라고 하는 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은행하고 보험, 금융투자 가입자 제외한 금융기관이더라고요. 뭐 창업투자회사나 벤처투자회사, 유한회사 등인데 첫날 이들이 이제 매도한 금액이 1,770억 정도. 오늘은 아마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개미들이 아무리 조금씩 사더라도 큰 액수가 확확 빠져버리니까 주가가 훅 빠지는 이런 아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피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그러게요. 속상하네요. 자, 다음 이야기는 노제펜 네. 키워드를 갖고 오셨어요. 오랜만이죠. 그러니까요. 노제펜과 코로나 때문에 무릎 꿇은 유니클로입니다. 네네. 그 유니클로가 결국 한국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회사는 앞으로 전망도 좀 좋지 않게 보고 네. 있던데 유니클로의 모기업이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회사인데 연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제외한 해외 사업 부문 매출이
한 8,439억 엔인데 이게 엄청난 돈인데 네. 일단은 17.7% 전해보다 줄었더라고요. 그 영업이익도 한 63.8% 감소했는데 국가별 실적 수치를 따로 안 밝혔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한 수백억 원 수준의 적자를 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게 17년 만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유니클로 다 뜬 곳도 꽤 있고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그 매장이 있는데 요 지나가면서 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맞아요. 또 못 안 들어가 사람들이 예. 또 더. 그러니까 노제팬이 사실은 네. 좀 흐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네. 일본 맥주라든지 유니클로만큼은 계속 유지가 아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 때문에 일본이 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한 것에 반발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여전히 유지가 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는 좀 매출액이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은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좀 회복세가 좀 빨랐어요. 그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는 20%대 증가했다라고 밝혀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아직 아주 기승은 안 좋을 큰 것이다. 실패를 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도 사실은 유니클로 들어가는 게 좀 눈치 그러니까요. 보인다라는 네네.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쎄 어떤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한동안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소식입니다. 네, 이게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요. 네네. 영국 여왕 7개월 만에 공식 석상에서 노마스크. 그러니까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네. 마스크를 안 썼다고 아. 굉장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여왕님 마스크 네. 쓰셔야죠. 나이도 많으신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 외출을 삼가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개월 만에 드러냈지만 모습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눈총을 쳤다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예. 아, 참 이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욕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각국의 어떤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스타들도 이거 안 썼다가는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더라고요. 이번에 왜 나왔나 봤더니 손자죠. 윌리엄 왕세손하고 잉글랜드 남서부의 그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3월에 코로나19가 확산되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남편 필립 공하고 런던 인근 윈저성에서 화상 업무로만 처리를 하면서 네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뭐 과학자하고 직원들 둘러봤는데 둘 다 또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진행됐다 뭐 이쪽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면키는 어려웠습니다. 필립공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네. 그거 플러스 그 다음에 영국 왕실에서도 찰스 왕세자가 지난 3월에 맞아, 걸렸었어요. 양성 판정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회복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나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영국이 수도 런던에서 오는 17일부터 술만 판매하는 펍하고 바의 영업 금지했고 아하. 공공장소에서는 야외 정원 등에서도 이제 다른 가구의 만남을 금지하는 일부 봉쇄령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실로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을 듣고 있고요. 요즘 유럽이 난리예요. 프랑스도 맞아요. 보니까 밤 9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 네, 통행 금지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좀 잘 감지하지 못한 영국 왕실의 좀 눈치 없는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청취자 문자 중에 네. 0907님께서 전민기 팀장님 미남이라고 하시던데 진짜냐고 물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남이시고요. 확인하시려면은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제 얼굴을 잘 못 살려주는 것 같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훨씬 더 실물이 더 미남이신데. 죄송합니다. 예.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독감은 코로나를 더 독하게 만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더블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증상이 또 비슷하고. 초인 팬데믹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이게 겹쳐서 오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그 증세가 악화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첫 실험을 한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동시에 걸리면 코로나19 증세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고요. 잠깐만, 그 실험을 해요? 어디서? 이 중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시 우한대학교의 바이러스학 국가 핵심 연구소에서 한 거고요.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한 건 아니죠. 당연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쥐를 통해서 한 건데 해봤더니
두 개가 함께 들어갔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꼭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뉴스에 떴는데 그러니까요. 예. 빨리빨리 그럼 서둘러서 아이들을 먼저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트윈데믹 매우 위험하답니다. 네, 클릭한 뉴스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한 주간 포털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BTS가 수상소감 중 한국전쟁 언급한 것에 중국 네티즌들이 불만을 표출했는데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